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빠른 증가세를 지속해왔던 한국의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의 위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현황에 와 있는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현훈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뭐 가계부채 하면 우리나라가 한때는 GDP 대비 한 105% 정도 되었다가 예. 뭐 약간 이제 떨어져가지고 주로 이제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명목 GDP가 더 많이 이제 그렇죠. 빠르게 증가하니까 예. 약간 비율이 뭐, 증가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약간 뭐 예. 감소해서 한 102%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 정도 수준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높은 나라가 이제 스위스라든가 아니면 예. 호주, 캐나다 이 정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4위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이제 전세 대금, 전세 자금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임대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임차인한테 돈을 빌리는 것. 네네. 이게 이제 전세금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해 한 2,200조 정도 우리 그 GDP니까 예. 이걸 다시 포함시키면 GDP 대비 한 150% 정도 돼요. 사실상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 갖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추세인데 네. 추세는 뭐 꾸준히 우상향하고 절대 금액은 당연히 그런 거고요. 네네. 그죠? 비율도 사실은 까고 보면 네네. 전세 대금을 포함하면 세계 1위다. 이런 말씀인데 뭐 금융 당국도 잘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이걸 조절을 하고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금융 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서 대출 한도를 좀 줄여보려고 하고 규제를 좀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이제 대출을 또 일으키는 맞습니다. 측면 정책도 있잖아요. 네. 이게 두 개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기가 막상 쉽지가 않은 건데 뭐 정책적으로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한 뭐 약간 그런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행, 중앙은행도 이제 범정부라고 우리 포함을 하면 예.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물가도 잡고 가계부채도 좀 안정적으로 줄이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 GDP 대비 80% 이상 우리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그게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담이다. 첫 번째는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금융 부문의 이제 시스템 위기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예.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수요를 이제 자꾸 이제 위축시켜 가지고 이제 경기 활력을 줄인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행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만 해도 이제 뭐 신생아 특례 대출 그게 한 27조 정도 대출, 됐고요. 뭐, 예. 지난해에는 이제 또 특례 보금자리로 해서 한 40조 틀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 돈이 그대로 부동산으로 가서 주택으로 가서 그만큼 더 가격을 올린 거예요. 유동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죠.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DSR을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을 이제 한다 하는데 이제 스트레스 DSR라는 거 말 그대로 이제 DSR이 이제 원리금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잖아요. 예. 이제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뭐 높아지는 걸 감안해서 이제 더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올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도 계속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외적인 조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엇박자 나는 게 실제 이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출을 줄이는 데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이제 금리잖아요. 방금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이제 한국은행 이제 금리 정책을 할 때 이거를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대출의 위험성, 이제 부동산 이걸 다 봐야 되는데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좀 높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서 함부로 좀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대출을 규제하는 것만이 이제 능사는 아니잖아요,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를 운영할 때 이제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중기, 장기 이렇게 계속 봐야 되잖아요. 예. 일단 뭐 물가만 보면 이제 우리 그냥 헤드라인 일반적인 총 물가 수준을 보면 한 2.5%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지난 예. 2월 달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근원 CPI로 보면 그 그렇죠.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총 전체 지수로 보면 한 3.1%까지 아직도 그래도 2% 목표치에서 상당히 높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식료품 가격 그중에서 신선 물가 그렇죠. 이런 게 거의 20% 올랐거든요. 지난 예. 2월 달 기준으로 보면 예. 그래서 아직 물가가 불안한 상태인데 선뜻 금리를 낮출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금리를 낮추면 이게 사람들에게 다시 그럼 금리 엄청 낮추니까 옛날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풀려서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럼 뭐 갭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가면 결국 가계부채 늘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까지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현재 갖고 있는 그 자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 자원이. 예. 그럼 투자가 우리가 보통 이제 GDP에 한 31% 정도 들어가는데요. 네. 그 투자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투자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하네. 그게 근데 사실은 설비 투자가 있고 R&D 투자가 있고 건설 투자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글쎄요. 지금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건설 투자예요. 건설 투자가 절반이에요. 건설 투자라는 게 범부동산 투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주택 짓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건설한다는 게 이제 일반 항만 건설도 뭐, 있고 뭐 SOC도 있고. 공항 건설도 있고 이런 네. SOC 건설이 있는데 네. 이거는 거의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할 만큼 다 했는데 그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 인프라 해가지고 사회 자본 그게 이제 나름대로 경제 앞으로 활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이거는 그게 미래 먹거리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쪽으로 모든 투자 자원이 몰려가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투자 자원이 이 좀 전에 말씀 것처럼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를 많이 못 가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20, 30년 동안 계속 그 잠재 성장률이 미끄럼 타고 내려왔어요. 계속 이 내려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지금 말씀 자본 축적이 안 되니까 설비 네. 투자가 아니고 자본 축적이 안 되니까 그런 그렇죠. 거고 또 하나는 R&D 투자가 안 돼가지고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되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총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위 얘기한 이 노동 투입도 계속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이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앞으로 한 2030년 정도 가면 이게 거의 0% 쪽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투자라는 거 R&D 투자가 줄어든 게 결국 건설 투자가 너무 몰려서 그렇고 또 그렇게 하면 집값을 막 띄웠잖아요. 그렇죠. 집값을 띄우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또 중요한 원인이에요. 결국은 속을 다 들여다보면 이게 결국 우리나라는 너무 건설 쪽에 주택에 몰빵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힘들고 그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도 만들고 이게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들의 주택 문제 이거는 뭐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뭐 특히 또 이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도 있고 이 문제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집값 앞으로 이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 먼저 말씀하신 집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거기 살아서 무슨 편한 것도 있지만 이게 한번 사놓으면 오른다는 그런 어떤 미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싼 날이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평가잖아요. 그 사실 부동산 네. 불패가 여태까지는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는 맞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든지 수요와 공급이 있거든요. 예. 우선 수요 쪽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뭐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총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네. 또 더군다나 청장년 인구는 자꾸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분들이 결국 집을 수요하는 분들이에요. 새 집도 수요하고 또 큰 집으로 수요하고 그렇죠. 자꾸 그런데 그렇죠. 그게 지금 꺾였어요 완전히. 그리고 꺾였는데 어떻게 앞으로 집값이 뜨겠느냐.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가구 수는 늘어난다고. 근데 가구 수도 속에 들여다보면요. 인구 고령화 너무 진행돼 가지고 우리 서울 기준으로 해서 네. 60대 이상 나이 많은 분들의 가구가 늘고요. 20대 가구가 좀 늘었어요. 그리고 40대 50대 정말 집을 필요하는 분들은 가구 수가 줄어들어요. 자꾸 고령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서 집값이 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리고 20대가 있잖아. 20대는 이분들이 다 사실 소득이 없는데 영끌이 해가지고 했거나 부모님한테 얻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분들이 집값을 띄울 수가 없는 거고 전 세계에서 제가 계속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어떻게 20대한테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20대가 집을 삽니까? 네. 아직 직장도 없고 이제는 서서히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한 30대 중반 후반에 그때 집을 사요. 제가 뭐 전 세계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한 30년을 제가 여러 나라에서 살아봤는데 공부도 하고 제가 일도 거기서 하면서 어느 나라든 간에
그렇게 20대에 집 사는 나라가 없어. 20대한테 집을 사주는 게 그게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에서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게 뭐 그래도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그거 해야 되지. 특례 보금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집값 띄우면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도리어 집값이 높아가지고 또 집을 못 사니까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부동산 지금 최근에 잠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멈칫하니까 이제 바닥론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바닥이 아니라 꼭지죠. 너무 당연히 꼭지다. 제가 지금 인구만 말씀드렸는데 네. 아까 경제 성장률, 소득이 늘어나는데 소득 계속 줄어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0% 수렴한다고 말씀드렸고 네. 금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문제인데 금리도 지금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옛날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뭐 0%, 0.5% 이렇게 떨어지면 제 손에 장을 지져요. 정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구 문제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그리고 유동성 문제도 계속 떨어질 거고 그게 또 공급 측에도 연결되고 그럼 정부가 계속 띄우면 되잖아. 정부가 어떻게 계속 띄워요? 어떻게 미래 소득을 계속 끌어다가 지금 계속 거기에다 부동산 띄우면 이게 가계부채를 키워가지고 외부 충격했을 때 확 터지는 것도 있고 이게 안 터져도 계속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띄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성태훈 우리 정책 실장이죠. 네. 그분이나 아니면 우리 이창용 우리 한국은행 총재나 다 두 분 제가 우리 경제학자로서 그분들이 굉장히 경제학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또 실제 경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게 못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걸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마시라. 앞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실 떨어뜨리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한테 좋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데 정말 더 좋다 하는 말씀을 차제해 드립니다. 수십 년간 그래도 한국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졌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고정관념에서 이게 깨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생각해 보세요. 2022년 후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떨어지니까 이게 9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 제 기억에 한 1월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3배 올랐다가 한 20%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현 정부에서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잘못했는데 네. 현 정부에서도 딱 보니까 너무 떨어지니까 우리 경기 확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네 해가지고 그게 특례 보금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띄웠어요 다시 후반기에 다시 뜨기 시작하다가 다시 또 이제 잠깐 뜨다가 이게 또 위험하다 해가지고 다시 또 올해 다시 또 내놓는 게 다시 또 이제 신생아 보금자리 지난해 40조 올해 27조 이렇게 되니까 잠깐 뜨는데 27조가 지난해보다도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그거 가지고 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그런 특례라는 걸 넣어가지고 DSR을 계속 우회하는 그러한 계속 어떤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라면 제가 제 자식한테든 저든 거기에 계속 옛날에 계속 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높아지는 가계부채 이게 부동산 침체하고 이제 시장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연계가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종합적인 해법은 어떻게 보세요? 그 종합적인 해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현 정부에서는 적어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절대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규모를 줄이지 않고는 안 된다. 절대 규모를 안 줄이고 계속 늘려가면서 그냥 우리 명목 GDP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율을 살살 줄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질 소득이 아니라 물가 상승분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우리나라가 실질 GDP 1.4% 증가했는데 네. 명목 GDP 3.4% 증가하니까 그게 그렇게 나온 건데 물가 상승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가지고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부동산 불패 신화에 계속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 소득도 창출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면 정말 이건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죄를 짓는 거고 그게 우리 현재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앞으로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현웅 교수님과 위기의 가계부채 문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